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동산 거래 단계별 리스크 요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된 윤현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들을, 목차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의 파괴력 및 위협성, 그 다음에 종합위험도 이 부분을 살펴보고요. 제가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단계별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인데요. 단계별로 리스크 요인들을 쭉 정리를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들을 제가 오늘은 뽑아서 2시간 내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위주로 제가 목차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사례들을 쭉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팁으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 계약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중개하는 그런 분들에게 꼭 알아야 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리에게 개인이나 가정 내지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는 사실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파괴력을 실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내가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 부동산 아파트 32평형 기준 했을 때 한 채 가격이 아마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마 대충은 아실 겁니다. 지금은 15억 정도가 돼가고 있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이 넘어서 15억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한 건만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한 건만 잘못 거래를 해도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 다시는 모을 수 없는 재산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그 거래를 한 당사자, 계약 당사자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주변에 이제 그런 사고 당한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괴적인 그 파괴력이 가정에까지 이어집니다. 대부분 부부싸움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런 어떤 악영향이 좀 이어지고요. 심지어는 그게 사회 불안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IMF 시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IMF라는 게 이제 어떤 금융 쪽에서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인 파탄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우리 많은 그 가정들이 사실은 부동산 거래 사고를 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담보를 뭐 잘못 설정을 했던, 아니면 보증을 잘못 설정하던, 아니면 경매당한 집에 들어가 있던, 그 집에서 살고 있던 집에서 어떤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생겨나서 사회 불안 요인이 되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사고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정, 나아가서는 사회까지도 아주 큰 충격을 주는 그런 그 사고라는 거, 다른 어떤 사고보다도 정말 심각한 충격을 주는 그런 사고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이 부동산 거래 사고가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럼 또 어떤 위험이 있느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하게 되면 대부분 형사적인 고소 고발을 하고 또 민사적인 소송을 하고 하면서 자기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한 노력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사적인 문제도 대부분의 이 부동산 문제는 재산적인 손실,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러한 부동산 그 사기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은 고의의 입증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고의라는 것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막상 고소고발을 해도 처벌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송을 통해서 이제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오거나 잃어버린 금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소송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누가 유리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승소를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쪽이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느냐, 그 증거를 가지고서 재판장의 판사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막상 억울한 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사고를 당해서 이런 소송을 통해서 회복을 하려고 하지만 금전적 손실, 시간적 손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정신적 손실, 이 손실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회복을 하기도 어렵고 추가적인 이런 손실도 발생한다는 점, 자, 그런 점들을 생각할 때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거래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지만 사고를 한번 당하면 이 충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좀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사고는 어떤 사고들이 주로 일어나나, 그리고 일어나면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되나, 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한 장의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00개 정도의 부동산 거래 사고를 1000개 정도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부동산,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하면은 부동산 계약서 쓰는 거를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를 분석을 해봤더니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 쓰는 거 이전에 2개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쓰고 난 뒤에 또 2개의 단계, 3개의 단계가 있어서 총 6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사고의 성격상 6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와 지방법원 판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에 접수된 그런 공제 청구 사례, 그 다음에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사례 1000개를 분석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이렇게 제가 도출을 해냈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사고는 이렇게 의사결정 및 의뢰 단계, 계약 체결 전 분석 확인 단계, 계약서 작성 단계,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단계, 이행 완료 단계, 완료 후 단계, 이렇게 6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각 단계들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4개씩을 이렇게 뽑아서 총 6단계 24 리스크 요인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부동산 사고를 예방을 하려면 이 6개의 단계에 들어있는 중요 리스크 요인들만 잘 알아도 우리가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 정도를 우리가 좀 리스크 요인이 이런 정도로 단계를 나눌 수 있다, 내지는 이러한 단계들마다 리스크 요인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리고 단계별로 진행할 때 그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면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 단계별로 분석하는 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왼쪽 편에 있는 그 장면은 지금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옷이 나한테 잘 맞을래나 아니면 이 옷이 뭐 내가 찾는 물건인가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 곳에서 막 물건을 찾고 있죠. 뭐 우리 떨이 시장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 나에게 맞는 물건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물건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부동산 거래 사고를 제가 이제 많이 접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에서 물론 여기는 이제 좋은 것을 찾는 과정이지만 반대로 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하자를 찾아내는 것과 또 연결을 해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물건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나한테 맞는 물건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두려움이 있냐면 그 위험이 어디 있는지 어떠한 위험이 도사려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런 옷더미 속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과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오른쪽 편에 이렇게 잘 정리된 옷걸이에 정리된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옷이 뭐 치수별로 내지는 또 색깔별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게 되면 바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잘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옷을 정리를 해두면은 바로 그 옷을 찾아내듯이 부동산 사고 요인, 리스크 요인도 막연함 속에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보면 이제 수납함의 효과라고 그래요. 수납함 효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물건을 종류별로 함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이렇게 찾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거래를 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주고 집중력을 갖게 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자, 이런 효과를 위해서 단계별로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6단계에 걸쳐서 각 단계에 어떤 위험들이 있는가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은 거. 이것을 제가 부동산 거래 단계별 종합 위험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징은 이렇게 이제 숫자를 통해서 중요한 정도 내지는 위험한 정도를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게 얼만큼 위험하구나 얼만큼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또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숫자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이런 요인들이 단계별로 있다. 이런 거를 한번 보시는 걸로 참고를 하시고요. 혹시 이제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혹시 구해보고 싶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온라인 강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 내용들을 6단계 24 리스크 요인을 제가 사례별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이제 저에 대한 소개란을 보면 여기에 지금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분석한 부동산 사고 사례 및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 또 추후에 앞으로 탐정기법으로 분석한 부동산 사고 사례 이렇게 일반인들이 읽기 편하게 이렇게 책을 지금 집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생각이 나시면 사례별로 단계별로 분석한 사고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 싶으시면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평상시에 부동산 거래할 때 조심해야 될 그런 사고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1단계 의사결정 및 의뢰 단계에서 불합리한 의사결정 리스크, 1단계의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이죠. 불합리한 의사결정 리스크. 이 부분은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새겨볼 만한 그런 요즘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합리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되겠다라는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사고가 잉태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매수 목적의 불명확성.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실수요의 물건을 사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투자 목적을 사려고 하는지, 그리고 투자 목적에서도 단기 양도 차익 목적인지, 아니면 임대 수익 목적인지,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욕심을 많이 내게 되는데, 실수요자이면서 또 투자 수익도 올리고 싶고, 또 뭐 단기적인 양도 차익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어떤 복합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이렇게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너무 고르다 보면 오히려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수요 목적으로 접근할 때는 실수요를 위주로서 매수 목적을 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 또 투자 목적으로 하더라도 단기 양도 차익 목적이냐 아니면은 장기 목적이냐, 이런 부분도 좀 구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그 부동산 유통사고를 당한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기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급한 자금들, 예를 들어 뭐 빌린 자금들이겠죠. 그런 급한 자금들을 가지고 단기적인 그런 그 자금들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막상 그 양도를 단기간에 되지 않는 지역에 투자를 했다가 목적한 기간 내에 양도를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급한 자금들 때문에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자금일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팔 수 있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유통이 즉시 되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 부분에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목적에 맞는 물건을 찾지 않으면 바로 유통사고를 당해서 결과적으로는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목적 부분도 정확하게 설정을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는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 자금 준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출 제도가 많이 바뀌었죠. 변경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LTV, DTI, DSR을 다 적용을 해서 대출이 그만큼 이제 규제가 지금 심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대출 액수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신용도라든지 수입이라든지 현재 대출 정도를 다 따져서 구체적으로 대상 물건을 가지고서 미리 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놓고 추후에 그 부분을 확인이 되어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중도금 잔금을 못해서 계약금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사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매매대금 준비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고 계약부터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수습을 아니면 고생을 하거나 아니면 자금을 구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기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자금으로 신규 부동산을 매입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존 부동산 매도 대금이 잘 들어와야 신규 부동산 중도금 잔금을 이제 치르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을 소위 말해서 내가 이제 신규로 매입한다는 사실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서 내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정확하게 치를 수 있도록 그런 사실을 고지를 해야 나중에라도 그런 그 정확한 그 대금이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다툴 때에 좀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금을 가지고 신규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일을 과정 진행 중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좀 유리한 그런 어떤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자, 어쨌거나 철저하게 이런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미리 챙길 거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이행 단계에서 또 구체적으로 자주 챙기고 해서 자금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 그 부분이 바로 1단계 의사결정 및 의뢰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 요인으로 제가 뽑고돼서요. 이 내용은 뭐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어서 간단하게 우선 짚는 차원에서 제가 첫 번째 사례로 한번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부동산 사고를 당한 사례들을 보면, 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사고 매수를 할 때에 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를 하지만은 때로는 이제 그 신문 광고나 아니면 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소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사결정을 이제 매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보를 이제 거기서 얻는 거거든요. 이 단계도 의사결정 및 의뢰 단계인데, 사고가 많이 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허위 가장 광고 부분입니다. 특히 이 상가라든지 아니면은 또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장 광고들이 일어나는 그 매체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그 정확한 현상보다는 좀 더 과장을 해야지만 계약을 이제 의사결정을 좀 쉽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보다는 좀 과장을 한 그런 어떤 이제 계약을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사기 아니냐, 사기로 보고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다투어서 자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를 삼게 되면 어디에서 이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이르게 되냐면, 그 많은 그런 허위 가장 광고 내용들이 중요한 그 계약서에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설명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청약.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동산 계약은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함으로써 이게 성립이 되는데, 청약 내용은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이 이제 청약이고, 매수자가 그 내용을 보고 사인을 하게 되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청약의 유인은 계약에 이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유인하는 거, 좀 메리트 있게 보이게 하는 거, 그런 단계에는 막상 계약서에 들어있지 않고 단순한 홍보 용도로만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매수하는 분들은 그런 청약의 유인 내용마저도 계약 내용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우리가 분양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계약서에 보면은 잔글씨로 이렇게 약관 형태로 되어 있는 그 계약서를 보면 자세히 보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런 뭐 모델하우스에서 설명을 듣고 뭐 이렇게 뭐 전문가가 설명을 듣고 하면 당연히 그 내용이 다 그대로 해주겠지 하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실제 우리가 물건을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 물건을 또 소유권을 확보한 뒤에는 원래 처음에 홍보했던 내용과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매를 약속한다든지 고수익을 보장한다든지, 자 이런 어떤 어떤 화려한 감언인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이제 마음을 뺏기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특히 상가라든지 상가 오피스텔 뭐 이런 그 분양 광고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세밀한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제가 조금 뭐 그런 어떤 방법상의 어떤 그 몇 가지를 제가 밑에 소개를 했는데, 특히 그 분양하고 있는 그 분양회사나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과연 믿을 만한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그래도 열심히 확인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이지 않고 사기를 과거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거나 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몇 가지만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뭐 좀 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할까요? 아, 이 회사는,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그런 또 분들이 그 관련 내용을 이렇게 SNS상에 피해 사례를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런 어떤 사전 조사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공사 확인하는 탐정 기법 해가지고 몇 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고 그러면 홈페이지가 짜임새 있게 잘 구성이 되어 있나, 그 다음에 오래전에 만들어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나, 이런 내용들만 봐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급조한 홈페이지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 내용이 좀 신뢰성이 있어 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이름이나 아니면은 대표이사의 이름을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혹시 다른 건에서 어떤 연루된 건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 조사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료지긴 하지만은 뭐 큰 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약간의 비용만 내면 나이스 평가 정보나 이런 어떤 법인이나 회사를 평가해 주는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또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정보 이름하고 대표사 이름 정도만 알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상당히 좀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사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재무 상태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뭐 한 10,000원 정도 이런 정도 비용을 들이면 우리가 그런 평가 정보를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확인할 수 있다 보여지고, 또 주변 지인분들 중에 보험사에 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이 기업 정보를 이렇게 많이 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가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이런 분양회사나 시공사들, 시행사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좀 견실한 그런 회사들이 하는 그런 물건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확인하는 노력만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판례를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 그래요. 다소의 허위 가장 광고를 수반하는 것은 일반 상거래 간행과 신의 측에 비추어서 시인될 수 있는 거다 해서 사기가 되는 기망성은 결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의 또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간행으로 봅니다. 이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광고라든지 모델하우스의 설명이라든지 이 내용을 가지고 사기다, 이렇게 보고 접근했다가 의외로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서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넣어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전형적인 계약서만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실물과 다를 때 구제받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런 어떤 판례의 그런 입장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이렇게 요 판례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단계에도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1단계에서는 대표적인 허위 가장 광고와
매수 목적,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그 부분만 보고 2단계에서는 이제 목적물, 면적 용도와 관련된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례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두 공인중개사가 이제 공동중개를 하다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뭐 내용이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내용이 복잡한 건은 아닌데, 요즘 중개들이 보통, 뭐, 공인중개사들이 공동으로 하는 그 중개들이 대다수죠. 예, 그래서 요 사례, 소개드릴 사례는 서울에 있는 중개업자와 남양주에 있는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중개하는 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중개사가 같이 좀 나와서 물건을 좀 확보하고 있는, 물건을 공급하는 중개사가 마침 현장에 나오질 못하고 이제 매수자 쪽 중개업자만 나와서 중개를 성사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도자 쪽이 못 나오다 보니까 엉뚱한 물건을 계약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 계약을 해서 소송 결과는 그래서 이 목적물 계약이 이제 목적물을 착오로서 계약은 이제 취소가 됐는데, 소위 말해서 사기의 고의는 없다고 봐서 기망행위는 불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매매 대금을 반환을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료 부분, 이런 보상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중개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케이스였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탐정 강의를 할 때는 하자 전제의 원칙, 안전 심증의 원리, 두 가지 원리가 적용되는 건인데, 보통 우리가 거래를 할 때에 중개사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뭐 정확한 확인을, 그러니까 하자가 있을 거라는 그 전제하에 하나하나 철저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뭐 별일 있겠어? 뭐 이렇게 괜찮을 거야. 이런 어떤 요행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물건을 그냥 보고 계약서를 이렇게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나 아니면은 매수인이나 이 물건이 정확한가, 위치는 정확한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서류를 확인하고 심지어는 건축 도면까지도 확인하고, 최소한 관리사무실에서 확인을 통해서 이 물건이 정확하게 해당 물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중개사들마저도 이런 부분에서 소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물 자체를 계약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요거는 2단계 계약 체결하기 전에 분석 확인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면은 이런 그 사고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얼마나 이제 이 소송을 해야 되고 서로 또 다투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금전적, 시간적, 전신적 손실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중개사도 그렇고 일반 매수인도 그렇고 서로 간에 굉장히 큰 손실을 그러니까 뭐 금전적 손실도 있었지만은 그 내면에서 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그 다툼과 분쟁 속에서 정신적 손실은 사실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목적물을 정확하게 다른 목적물을 그냥 토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물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제가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온 것들이 이제 1단계, 2단계를 좀 한번 넘어가서 보고 올까요? 좀 넘어가려면 좀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야 되니까. 자, 2단계에서는 이렇게 제가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목적물, 면적, 용도 등에 관한 리스크가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이 근저당 등 제한 권리 리스크입니다. 근저당 등 제한 권리.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즉, 이제 근저당이나 전세권이나 가처분이나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들에 대한 확인,
뭐 물론 그런 부분들은 초보자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두 번째로는 그런 근저당 등 제한 권리에 대한 사항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임차인. 임차인은 등기 부상에 나타나 있질 않죠. 현장에 직접 가거나 아니면 매도인이 제공하는 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어느 위치에 어느 임차인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임차인과 관계된 것들을 소홀히 하면 바로 이게 계약 체결 전에 분석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어떤 불법 건축물 부분,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즉 등기부상에 나와 있지 않은 대장상에 나와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 또 법정 지상권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유치권자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공부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시설물, 물건의 그 상태들, 뭐 금강대는 없는지, 누수는 없는지, 자, 이런 네 가지가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네 가지가 바로 계약 체결 전 분석 확인 단계에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이런 내용들,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는 걸 살펴봤고요.